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75페이지 가시면 되죠. 가등기 담보를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지문부터 보시면요. 자, 채권 이전 예약 당시에 X 건물에 대해서 선순위 담보 물건이 존재하고 있다. 선순위 담보 물건에 이렇게 꺽쇠를 치신 다음에 자,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려면 가담법의 적용 요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가 차용물일 것, 차용물, 빌려 쓴 것. 그래가지고 판단할게요. 매매 대금이나 공사 대금 같은 경우는요, 빌려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죠. 목적물의 가액, X 아파트에 가액하고 그 다음에 원금 더하기 이자, 원리금을 비교했을 때 목적물의 가액이 더 많을 것, 초과할 것. 왜 초과하지 않으면 채권자 같은 경우가 폭리의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예약 당시에 가등기 담보이면 가등기 격려 또는 양도 담보인 경우는 채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을 것. 요 1번, 2번, 3번 다 갖췄을 때 적용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죠.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 같은 경우는요, 청산 당시가 아니고 예약 당시죠.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 의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2번을 쭉 빼가지고 X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X 아파트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가령 5억이었다. 근데 1번 해가지고요, 이미 A라고 하는 자가 선순위의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피담보 채권이 가령 3억이었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X 아파트 소유자 갑이 채무자이고요. 채무자이고 을 같은 경우가 채권자인데 이때 을이 갑한테 대여하기로 했던 금액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총 2억 2천이었다. 2억 2천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 나머지 1번, 3번 요건을 다 갖췄다. 차용금이었다. 다 갖췄다면요. 요 사안 같은 경우에 을 명의로 가등기가 다 했다면 요 사안의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자, 이때 선순위 A를 공제하지 않고요, 그냥 목적물의 5억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비교했을 경우는요, 목적물의 가액이 더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X 건물에 대한 5억이라고 하는 가치 중에서 이미 3억만큼은요 A한테 갔기 때문에 5억에서 3억을 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은 결국 2억에 불과하다. 목적물의 가액은 2억인 것이고요. 을이 갑한테 대여했던 원리금 총액이 2억 2천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 더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결국 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을 경우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과 원리금을 비교해가지고 2번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1번 지문 보시면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순위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죠.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봅시다. 2번 또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매매 계약과 비교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이해가 필요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VS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자, 매매 계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매매 계약에서 대법원 다수결에 의하게 되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받아 가지고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중에 있다면 건립위에서 잠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매수인 B의 매도인 A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대법원 다수견에 의했을 때에는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 매수인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자체에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 지위에 근거해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 등기 청권 자체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다수견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담보물권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나 권능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게 그 목적물의 가치만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자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익물권과 근본적 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그 가등기 건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부터 점유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하고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해서 이번 지문 해설지 첫 줄에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첫 줄에 원칙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격려했던 X 토지를 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요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니지만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한번 딱 끊으시고요 위에다가 원칙이라고 딱 메모하시고 VS 하신 다음에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과 비교라고 메모하시고요. VS 하신 다음에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과 비교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1분만 제가 좀 딴소리 하면 민법 공부할 때 개별적인 내용 탁탁탁탁 하나 아는 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특히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출제를 할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으로서 구성되고 있는 질문들이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아리까리한 부분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딱 비교를 하시면서 손으로 적으시면서 구분해가지고 철저하게 미리미리 암기를 해야만이 마판돼서 민법 기본서를 빨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되십니까? 따라서 객관식 문제를 풀거나 OX 지문을 푸는 이유는 새로운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관련 내용을 OX 지문 따위로서 한 번 더 비교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고 구분짓고 기억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본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험처럼 과목이 많은 과목, 많은 시험일수록 기본서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요 각 과목당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시험 붙을 수가 있으니까 괜히 요량껏 괜히 뭐 날son이지만 날로 먹으려고 막 대충 뭐 기출 몇 개 외워서 시험 치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법원지 시험 붙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09년도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 법원지 강의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3년 이내에 시험 붙으십시오. 3년 지나게 되면 진짜 이제 시험 붙기 힘듭니다. 그 말했을 때 뭐 다른 뭐 하시는 분들께서 뭐 사시생들 유입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제 조교님 중에 한 분이 법원 연수원 가서 연수받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50% 정도가 지금 사법시험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헌민형 공부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할 때 좀 야무지게 공부를 하세요. 대충 막 기출 외우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 해서 원칙은 채권 담보, 조교님 편집하지 마세요. 열심히 준비했던 멘트입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채무자가 A이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B인데 A가 B한테 목적물을 딱 내어주면서 A, B가 어떻게 했냐면 채권자 B님아 내가 원래 당신한테 매달 20만 원씩 이자 줄 거 있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자 주지 말고 이자에 가름해가지고 이 X 토지 인도할 테니까 당신이 쓰고 그 사용 수익한 걸 가지고 이자에 퉁칩시다라고 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A가 B한테 목적물을 인도했고 B가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요, 요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른바 뭐죠? 그렇죠. 이자에 대해서
계속 A가 B한테 일부씩 변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멸시효 진행 중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별도의 합의, 즉 이자하고 사용수익의 퉁치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A가 채권자 B한테 인도했다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일부 변제의 효력에 근거해 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별도의 말이 없었을 때에는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러한 별도의 합의가 주어지면 그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채무자 A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마치고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그 X 토지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을 때에 채무자 A와 합의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에 가름하여 퉁치자, 가름해가지고 그 X 토지를 계속 사용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샤프로 일부 변제. 그렇죠. 소멸시효 진행 중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특수한 경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약정 이하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요,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아니니까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과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80페이지 가시고요.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이다. 3번 지문은 빨간 펜 드신 다음에 첫 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이 부분에 딱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가담법 적용받는 가등기 담보에서 3, 4조에 의한 정산을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했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나 제 끝에 그 본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 약한 의미, 정산 의무가 인정되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자 봅시다. A라고 하는 자가 채무자이고 이제 B라고 하는 자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A 소유 X 아파트나 토지에 대해서 B가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을 설정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요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가등기 담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이때 B 같은 경우가 A한테 별도의 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등기에 근거해 가지고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다. 요때 이 본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판례 입장을 두 가지를 딱 구분해 가지고 정리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별도의 정산 등을 하지 않고 B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 저 가등기가 가담법의 만약에 적용을 받는 사안하고 받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무효가 아니라 방금 봤던 지문처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약한 의미로서의 양도담보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따라서 B 같은 경우는요, A한테 정산금 따위를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A 같은 경우는요, 그 피담보 채권 전부 다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B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일단 약한 의미로서는 유효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 버리면요, 이 법리를 판례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채무자 A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강행법규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는데, 약한 의미로서의 담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요, 가담법의 존재 취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는 그 가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가지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조리 무효로 봐버리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방금 봤던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지문 제일 첫 줄에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쭉 오시면
보시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약한 의미의 담보로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만약에 지문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오게 되면 이 지문 맞는 지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위반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약한 의미의 담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풀 때는요, 제일 먼저 있는 가담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딱 주어지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역시 3번 지문 또 틀렸습니다. 4번도 어려운 지문이었죠. 4번 보시면. 자,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법 제3조 4조에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방금 봤지만 무효. 그러니까 채권자 명의의 이전 등기, 본등기는 처음부터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 근데 그 이후에 3, 4조에 있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받고 2개월이 경과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비록 제일 처음에는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건방지게도 채무자 A님한테 3조, 4조 이하에 있는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등기에서 무효 등기였다. 근데 그 뒤에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반성을 해가지고요, 가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다 거친 거예요. 다 거쳤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할 거 다 했으니까 실체 관계와 부합한 등기로서 다시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청산금을 줬다는 게 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청산금이 있었을 때 채권자 B는 채무자 A한테 청산금 3천만 원 주면 그만이다 아니었죠. 제일 처음에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하고 통지가 도착하고 최소한의 2개월이라고 하는 청산기간이 도과하고 난 다음에 청산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 통지나 또는 청산기간의 도가 없이 대뜸 그냥 3천 주고 가라 하면서 청산금만 지급했을 경우는요, 가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별적 절차를 전부 다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부합해서 유효한 등기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입무 같은 경우는 가담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뒤늦게나마 다 갖췄다면, 다 준수했다면 그때부터는 실체관계와 부합해가지고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 가담법 적용되는 경우에 거치지 않고 본등기했으면 무효 등기다. 다만 그 뒤에 다 거쳤다면 실부합으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까지 앞뒤를 잘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또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죠. 가담법 적용받는 가등기 담보권에서 담보건자가 3조, 4조에 있는 것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6조 제1항에 있는 후순위 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A가 채무자예요. A가 채무자다.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A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B 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가등기 담보건자였어요. 가담법 적용되는 사안이고요. 그 뒤에 2번 해가지고 C라고 하는 자가 후순위로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B 같은 경우는요, 총 2번 통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B는 A라고 하는 자,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등인 A한테 실행 통지를 하죠. 실행 통지를 해야 하고, 이게 1번이에요. B가 A한테 실행 통지한 사실, 그러니까 실행 통지서에 적혀 있는 각종 내용 담아가지고 B가 A한테 실행 통지한 사실을 한 번 더 B가 C한테 두 번째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통지를 총 2번 하는데 채무자 등한테 하는 통지하고 후순위자한테 하는 통지는 다른 통지입니다. 그럼 강사야, C한테는 왜 통지를 하는데 떠올려 보세요. B가 A한테 지급할 청산금 중에 C는 자기의 채권 범위 내에서 B라고 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B가 A한테 실행 통지한 사실을 한 번 더 C한테 통지하지 않아 버리면 C 같은 경우는 B가 A와의 관계에서 가등기 담보권 근거해 가지고 통지한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지 말지에 대해서 C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B가 A한테 지급할 청산금 중에 일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B는 한 번 더 C한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위반. 즉 통지를 안 했다. 첫 번째, 요 실행 통지를 안 했던 겁니다. 자, B가 채무자 등에게 해야 될 3조 제1, 3조 이하에 있는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B가 A한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A 같은 경우는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B가 A 등한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A는 그것을 이유로 본등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 야, 니 나한테 실행 통지 안 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2개월의 최소한의 청산기간 또 진행한 거 없으니까 너 지금 나한테 청산금 들고 와도 난 너한테 본등기 못 해준다 라고 A가 본등기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냐면 B가 A한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구하는데 B가 A한테는 실행 통지를 했어요. 근데 B가 C한테는 통지를 안 했거든요. 자, B가 C한테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A가 본등기 해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피고 A 같은 경우가 본등기 거부하면서 항변하기를 B가 후순위 C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본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A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런가? 다시 한 번 더. C가 B가 A한테 지급할 청산금의 일부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통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B가 A한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B가 C한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A 같은 경우는 본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 강사야, B 같은 경우는 C한테 뭐 통지할 필요 없네. 어차피 통지 안 해도 A한테만 하면 A한테 본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건 아니죠. 어떤 게 있었다? 그쵸. B가 C한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B가 A한테 청산금 5천을 다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C가 다시 또 B한테 돈 줘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A한테 5천만 원 다 지급했으니까 C 당신에게는 돈 줄 수 없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이른바 이중 지급의 위험을 진다까지도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본서 보시면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후순위권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보시면 채무자 등한테 했네요. 후순위권자에게 하지 않았네요.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A 같은 경우는 B의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도담보에 대해서 봅시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79페이지 되겠네요. 보시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서 양도했을 경우에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용 수익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인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즉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는요, 양도담보라고 결국 했을 경우 결국 또 내부 관계에서는요 채권 담보의 목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죠? 따라서 담보권자 B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전화권이 있었던 A로부터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받았던 자에게 중요한 부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는 임료 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다시 보시면
먼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원고에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그런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양도담보권자 B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제3자가 쓰고 있었을 경우도 처음부터 자기에게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 손실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이거 차이가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는 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청구 원인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 수익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방해죠. 담보권 실행을 방해했음을 이유로,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담보 채권 다 도과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했는데, 강사야 담보권 실행하는데 인도 청구 왜 하는데? 인도 청구해가지고 그 목적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감정평가 해봐야만이 내가 들고 있었던 원래 원리금하고 목적물의 가액의 차이만큼에 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청산금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하는데 계속 뭐 채무자나 뭐 재산 C 같은 경우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질질 끄는 거야. 그렇게 질질 끌어서, 즉 담보권 실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질문 나왔을 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결론만 외워버리면 이거 주면 또 이걸로 푼다니까요. 이해되죠?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하고 담보권 실행에 방해에 근거한 경우를 잘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두시고 지금. 그래서 이제 물권법 다 봤으니까요, 한번 또 쭉 스킨을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채권 총론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